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시점으로는 이변이고 법리적 시점으로는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총 5건입니다. 그 중에서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2022년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것으로 이것이 기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면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게 된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된 조항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제도는 존재해야 마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허위사실 공표로는 학력 위조와 그러니까 학력을 속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해 놓고서는 서울대를 졸업했다라고 이력서를 써서 취업을 하고 그러면 허위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 과정을 나왔다라고 기재하면 이것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가짜로 논문을 썼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는 이제 경력, 학력, 재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과거 이준석 대표도 그랬습니다. 하버드 이제 본래는 컴퓨터 공학과인데 경제학을 부전공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부전공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동안 여기에서 시달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거나 취업이 되었거나 했다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에게는 허위사실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은요, 벌금형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벌금이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됩니다. 진보 민주진영에서는요,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왔다라는 것은 당선 무효잖아요. 근데 징역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무엇이냐면은 피선거권 박탈형에 처하게 된다라는 점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보수 쪽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이 점에서 다른 점입니다. 피선거권 박탈이란 자신의 선거 등록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선거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친한 의원, 인권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 선거권 박탈된 자는 강연이나 찬조연설, 지지선언 등을 일체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고를 받은 자는 대중이 모인 그 어떠한 자리에도 박탈된 자는 함께 할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근처라도 갔을 때에는 아무 목적이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추가 징벌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처분형입니다. 피선거권 박탈은 징역형보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특히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민중과 많은 스킨십을 요구하는 진보 민주당 쪽 의원들에게는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형입니다. 다행히 근데 무죄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진보 유튜브 어떠한 곳에서도, 보수는 모르겠어요. 진보 유튜브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판례를 이용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것이 선고가 되면 어떠한 처분에 받아지냐면요. 이재명 대표님은 무죄가 나와서 다행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기에서 김민석 의원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경우는 제가 여기서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검찰에 수천 번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았어요. 당시에. 아무 혐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후원금을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모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비로 선거를 치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형편을 알고 있던 김민석 씨의 학교 선후배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준 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데, 이때 김민석 의원이 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았고 정치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차용증이라도 써주고 빌리는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당시 이것을 피선거권 박탈 5년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이 선고받은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았다, 추징금이 뇌물 액수로 뒤바뀌어 나온 것인데요. 마치 대기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20년 전의 일인데 현재까지 김민석 의원이 마치 대기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게 현실입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플레이를 한 거죠. 김민석 의원은 당시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2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그것도 그냥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잘 돼서 갚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들을 대표해서 걷어준 동문과 동창, 이제 선후배들에게 차용증을 써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것이요. 이 사건을 공작하고 모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비서실장이 오더를 내린 것으로 추정을 되는데요. 이때 칼로 난도질한 사람은 윤갑근 검사와 박영수 검사, 윤석열, 그때는 애기 검사였겠죠?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대북 송금 사건으로 DJ 정부 때 김민석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또 한 번의 피선거권 박탈을 했습니다. 5년형이 더 추가가 됩니다. 합의 10년을 때린 것이죠. 사실상 DJ의 황태자 386 세대 운동권을 대표했지만 그들과는 다소 거리를 두었던 김민석의 정치 인생은 이때 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징금도 스스로 갚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노무현 대선 후보와의 작전상에 통합21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뜻으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통합21 대선 캠프로 김민석은 다음을 약속하고 혼자 떠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나중에 단일화가 깨진 뒤 김민석이 돈 때문에 넘어갔다라고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허위사실이 난무됐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누구보다도 가장 옆에서 적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을 제2의 김민석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명감으로 당대표가 된 지금까지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친구이면서도 동기이면서도 동료이면서도 정치인으로서는 대선배로서 등불을 켜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선거법 선고는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처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들이 기소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짓말이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아닌 행위로 한 것으로 검찰청이 이제 공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직 시 재직하면서 도시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안겨줬다는 것을 이제 건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인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심 판결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학력을 속인 것도 아니고 재산을 축소하거나 과장해서 신고한 것도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보게 된 점이죠. 업적을 갖고 과장되게 말했다는 것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을 아냐 모르느냐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거나 민의를 그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에 대한 것을 이재명 대표께 알린 게 저희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평소 사용 패턴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 채널이 쟁점 파악 후 대표님께 전달한 내용이 명백하게 판결문에도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채널 참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고, 우리가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은 살렸다,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희 채널을 널리 알려주셔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변호인들이 모질이라서 답답해서 제가 감히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질합니까? 당신들 뜻대로 안 된다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고. 당신들 작전 이제 안 통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꼼수 쓰지 말라고. 정신 차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소리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검찰 공소까지 법원 판결에 쩔쩔매게 했잖아요. 보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고소 안 하십니까? 당선인 신문일 때? 아무리 21대 국회라고 할지라도 의식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라면은 윤석열 문제 해결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눈 감은 거 아닙니까? 사람 봐가면서 시비 걸고 법기술 걸고 언론 공작이나 부리고 한 게 전부 아닙니까? 그리고 백현동 용지 변경에 대해서 발언한 거, 박근혜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았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공문들이 그들이 보낸 증거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 가지 증거 내용이 있음에도 중요 증거물로 검찰 측이 뺐다라고 합니다. 빼버리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토지 용도 변경 건이 당사자는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다는 게 거짓말로 했다. 이것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협박이라는 것은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 공무원인 이재명에게 개인이 느끼는 개인적 감정이고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말에 대한 행동과 말에 대한 판단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관적 판단일 뿐이었는데 허위로 볼 수 없다라고 이번에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사실에 대한 결과물로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 감정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 채널이 대표님께 직접 전달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사님이 저희 내용을, 즉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측의 변호 부분을 모두 판결문에 기재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라고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릴 수 있는 판결인 것이지 고등법원이 유별나게 잘한 판결은 아니라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정치적 코어를 내려놓고 법률에만 의탁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정치적 고려는 헌재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지만 현재 상황에서 헌재는 정치적 사고를 너무나 지나치게 해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무죄 건에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산불 현장 다녀온 것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무죄 선고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생황승자의 여유, 윤석열 탄핵될까 제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가 통무죄, 전체 무죄 선고를 받자마자 자신의 고향인 안동 산불 현장 경상북도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마침내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부터 직선거리 3km까지 산불이 접근한 후 경상남도 삼청 산불이 난 지 8일째이고 경상남도의 의성 산불이 난 지는 6일째였습니다. 그리고 울주 울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맥 줄기를 따라서 즉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불어오는 풍량으로 인해서 산불이 확산되었는데요.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르게 될 것이 걱정되어 온 소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했고 진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3월 26일 오후 12시 54분경 경북 의성 산불에 이제 30년 된 노후된 소방 헬기 기종은 미국의 시콜스카사에서 제작한 S-76B로 에어팰리스 항공 소속이라고 합니다. 담수량은 1200ml의 상업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헬기는 30년이 된 노후 헬기라고 합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에서 그것도 일괄 계약한 임차 헬기입니다. 구입한 것도 아닌 30년이 된 노후 헬기를 왜 렌탈비를 주고 빌린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조금 뒤에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가 투입이 되는데 불이 나면 초등 진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헬기는. 그런데 초등 진화도 아닌 상태에서 시야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 헬기를 투입한다라는 것은
기장 보고 죽으러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누가 내렸습니까? 상황이 급하다고 이 명령 누가 내렸습니까? 네? 당시 헬기에는 기장 73세 40년이 넘는 베테랑 기장인 아주 우수한 헬기 조정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생산되어 30년이 넘도록 운영된 것도 모자라 시기 파악도 잘못해서 산불은 산불대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현장에 투입된 진화 헬기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관료들로 인해서 결국은 아까운 인재 한 분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시민이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거지만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헬기, 비행기, 선박 관련해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그 연차가 쌓이면서 현장에서 배우고 체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처 상황을 누구보다도 교재나 서적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자료가 아닌 그들만의 노하우로, 그러한 노하우가 시간이 쌓이듯 경력과 실력도 함께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만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교육시켜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대부분 가업처럼 대를 이어서 종사한다라고 합니다.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분들의 노하우를 전수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투자하고 대우하고 우대해 드립니까? 아니 73세 되시는 분을 어떻게 현장에 투입합니까? 나이를 떠나서. 아니 상황 파악도 못한 주제에 어디 감히 73세 40년 베테랑 기장을 현장에 투입시킵니까? 제정신입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급해도 유분수지. 돌아가신 분의 사망 처리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알겠어? 똑바로 안 하기만 해봐. 생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현장 지역 출신 의원, 공직자, 당신들을 100명을 합쳐놓은 죽음보다는 돌아가신 그 한 분의 희생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고. 당신들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것은 인재야. 이것도 산불도 인재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인재라고. 73세니 살 만큼 살았다. 누가 그럽니까? 싸가지 없이. 어디 감히. 73세여도 다 같은 73세인 줄 아십니까? 무식하시면 입 좀 닥치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빈수레가 요란하니까 떠든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면, 산불이 일어난 지 6일, 7일, 8일쯤 되었다면 산불 조심에 만전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불이 일어났냐면 대구 달성 송해공원, 송해 선생의 부인이 고향이 달성이라 그곳에 송해공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한박산 정산에서 또 불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라북도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일어났고, 경남 상천, 경북 의성, 울주 우산에 이르기까지 지리산 천왕봉까지 번져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분 단위로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설마
설마 그럴 일이 그렇게까지야 그럴 리야 있겠냐 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거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이라고 발표할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대행이니 총리실에서 발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안 된다라는 거야. 전혀 반성도 없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민식조차 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당신들 말하는 것도 아깝지만 욕도 아까워서 말하기도 싫어. 산불에 타고 나오는 매캐한 검은 연기 같은 전혀 필요도 없는 국민들에게는 피해만 주는 인간들이야. 당신들 재수없어 꺼져.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음모론이 절대 아니라고 언론에서 씹으렸습니다. 대번 반박하고 나왔을 때도 지랄을 해도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잠자코 지켜봤습니다. 숨죽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속해서 산불이 뒤따르고 있느냐. 지금 세간에도 나오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스도교인이고 사회과학을 공부했고 의료인이고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산불의 원인이라 믿고 싶진 않지만 단순한 실화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 일어난 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주술이 아닌 의도적인 방화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상황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도 왜 입을 막으려고 합니까? 당신들이 뭔데? 대통령도 없는데 어디서 대통령실이야? 따라서 해당 산불의 진화 과정과 이후 철저히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기도가 통했는지 일기예보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단비가 내려서 진화가 되었지만 잔불 처리 등 넓은 면적이라 처리하는 과정이 꽤나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산불 현장에 방문하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곡괭이를 들고 마스크를 쓰고 그랬더니 저희 가족이 아서 네가 가면 더 보탬이 아니라 걸리적거리기만 한다. 혼자 가서 뭘 하겠냐. 또 한 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게 됐습니다. 이 산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프로파일러가 긴급으로 투입되어 현장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과 상식이 풍부하고 미국 FBI 관련 서적을 발간하시기도 하셨고 어떠한 사적 욕구나 욕심도 없으시고 마치 수도승과 같은 자세로 한국 범죄학에 굵은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시는, 학문적으로 범죄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경찰관 1호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님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사회, 역사, 범죄학 박사이신 분이십니다. 배상훈 박사님 100% 널리 알려져 계십니다. 배상훈 교수님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반드시 원인 규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녹화사업으로 전국 방방곡곡 전쟁 뒤 벌거숭이가 된 한반도의 산맥에 심어놓은 각종 묘목들을 산천리 금수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40년 가까이 키워온 수림을
한순간 불태웠습니다. 이 수목을 가꾸는데 어마어마한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일 하나라도 당신들의 수작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당신들, 이 파괴자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정말 파가 너무 많이 나서 말이 안 나오고 손발이 다 떨립니다. 이서울 정치철학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이 이서울 정치철학TV의 신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좋다라는, 무한한 긍정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에 대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1심 선고 전부터 저는 무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와 법상식을 총동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중간에 무죄가 아니더라도 이재명의 정치 생명, 다시 말하면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설령 판결이 정치적 입장으로 개입되어 나온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개헌과는 무관하게 이재명 당대표는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대통령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자리는 절대 유지부동 될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설 정치철학TV 시청자 여러분 중에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나는 중도라 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진보 채널에 출연하시면서 다니실 때,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보수 선언 하셨으니 보수 채널, 조선 동아, 중앙중, 요즘 동아일보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기존 보수 구구적인 기자들을 전적으로 골라내고 새로운 정치 성향이 비교적 없는 기자들을, 젊은 제 나이 또래의 기자들을 대거 채용되었다라고 들었다. 기자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색을 빼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서 최근에 동아일보와 한겨레를 합쳐서 동겨레라고 하는데, 한겨레는 다소 좌파 중심의 언론사로 피하시되 중앙일보 채널A에 출연하셨으면 한다. 그래서 44년 이상 된 정치 기자 출신의 날카로운 질문을 바라보시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출연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어떻습니까? 언론사들의 기사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희 채널이 카운셀링 해드린 것입니다. 아니, 이런 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하도 가로채서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일개 1000밖에 되지 않은 유튜버지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타겟팅을 저는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보수선언 발언을 민주당 대표로서 발언하셔라. 개인적 생각을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큰 파급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야 단일화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고, 중도는 보수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선언 하셔라. 그런데 중도 보수선언 하신 거 아닙니까?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채널의 크기를 떠나서. 유튜브 채널에서 어려운 일을 저희 채널이 마치 책사처럼 다 해냈습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라. 그런데 또 이걸 공부 한 자도 안 한, 나름 공부했겠죠. 대형 채널들, 당신들 그 값어치도 못했잖아. 그러면서 어디서 자기들이 먼저 했다고 삥을 뜯어. 유튜브 삥 뜯는 거지, 아이디어. 연임권도 그렇고.
그냥 가만 놔뒀더니 또 그래. 그래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또 자기가 먼저 말했다고 하길래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했는데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로? 지적재산권으로 유튜브 채널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치를 했고요.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로 남의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납니다. 마땅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 끝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뜻을 함께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은 좋으나 자신이 먼저 했다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어디 한번 또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채널의 사이즈를 떠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에 관한 불안감을 넘어서 국민을 데리고 놀고 있구나. 국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망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망한다라면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1980년 민주화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헌법재판소가 법을 이용해 기고만장해 그야말로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에 대한민국을 법문 몇 줄로 좌지우지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해체해버리는 수준까지, 아니 수준이 아니라 해체해버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 당신들을 완전 아작내버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위해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독자님이시라면 그래도 타 채널과는 다른 모범을 보이실 것으로 생각하고 구독하시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문 해석, 판례 설명, 정치 철학 관련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는 물론이고 현 사회를 냉철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라 저는 판단되어 제가 다소 재미 위주가 아닌 진지하면서도 지루하기까지 한 제가 아는 법 지식을 가끔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 많고 복잡하고 거만하기까지 한 헌법재판소의 현 시점에서 윤석열 탄핵 판결이 왜 이렇게 안 내려지고 있는지 찌라시 정보가 아닌 헌법재판관이 아니지만 헌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제가 그래도 여러분의 여러 오해를 다 이해합니다. 저도 국민이니까요. 하지만 헌법이라는 게 단순한 법률이 아니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되는 순간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헌법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을 제가 배운 헌법 해석은 이런 식이다.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조금의 화를 누르시고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헌재가 지금 무슨 일을 이리도 골똘하게 하고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것이 유튜브의 역할이고 진정시켜 드리는 것은 헌법의 논리 구조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흔들림 없이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다소 어렵다면 어렵고 생소하다라면 생소한 헌법 이야기를 전공자로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헌법은 솔직한 얘기로요. 변호사,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역시 자기가 하는 학문 이외에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헌법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법, 형법, 가정법, 노동법과는 다릅니다. 헌법학을 공부하려면요.
해당 법률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는 당연하고요. 해당 법률들은 실제로 헌법학의 일부만 공부해서 사회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출신 언론인, 변호사분들이 계셔서 TV에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법률에 대해서는 아실지 모르지만 헌법학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그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무시할 입장도 아니고요. 그만큼 노력해야 알 수 있는 학문이고요. 법률에서 따로 헌법학이라는 게 따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이제 헌법학에 대해서 2부에서는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 잠시 화를 내려놓으시고 다소 생소하지만 어려운 헌법을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김건희 앵벌이 유튜브 사단이 모두 참석을 하고, 갔다 와서는 윤석열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 한반도에 출연한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이거 누가 그랬습니까? 이름 될까요? 네? 평론가, 변호사, 기자 할 것 없이 보수 참칭해서 시민들 등골 빨아먹고 다니는 유튜버들 김건희랑 아주 다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 공판 선고 2일 전 김부겸 씨가 한 말이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줬더니 민주당이 오만해진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이후 SNS를 통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2020년에 나오면서 본인은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경기도 양평에 넓은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2024년 나와서는 전직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이 김부겸뿐만 아닙니다. 이낙연, 정세균 씨까지 권력의 스컹크들처럼 때는 이때다 싶을 때 자리 차지하려고 이재명 대표 낙마할 때만 호시탐탐 기다렸던 그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자는 것입니다. 딱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받고 나니까 바로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얼굴로 갈아엎고선 다행입니다. 당원으로서 안심이다라고 썼습니다. 당신이 했던 짓을 생각해봐요. 네? 이런 행위는 홍준표 같은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정치인이 되려면 저 정도 낯짝을 가져야 정치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당신들을 보면서 느껴. 여보세요, 김부겸 씨. 당신은 태생이 한나라당 출신 아닙니까? 이회창 대표 부대변인으로 시작한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열린우리당으로 정당 바꾸기나 하고, 김민석 의원은 통합21로 넘어갈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저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책도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모라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각종 언론 플레이 신문사들만 보고 정말 악질적 평가를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뭔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당신 근본 찾아가세요. 남의 집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앞장서서 이간질이나 시키고 의원들 사이 죄다 갈라놓고 모를 줄 압니까? 내가 한번 다 말해볼까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민주당 주변에서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경원, 윤상현 등과 같은 정치인하고 똑같아. 같이 정치해요. 그 사람들하고. 그구들 모아놓고 허위사실 유포나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김부겸 씨가 그런 글을 썼을 때 댓글로 박선원 의원이 글을 남겼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박선원 의원 아주 칭찬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배가 아파서 미치겠는 사람들이 아주 정치인에게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90%입니다. 이런 면에서 당신들과는 이재명 대표와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말했잖아.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나까지 들어왔다고. 왜 나까지 들어오게 하냐고. 일반인인. 정치 천재는 내가 정치 천재지. 내가 전략을 세운 게 지금껏 틀린 게 어디 있냐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정세 판단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잠깐 자만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 그리고 나라고. 그리고 경북 산불 현장에서 사실 놀랍게도 굉장히 따뜻하게 이재명 대표를 받아주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가 어마어마한 말을 했단 말이죠. 갑자기 나타나서 윗옷 벗어서는 위해를 가하려는 액션을 취하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소인배의 행위에 불과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경상북도 도지사인 이철호 의원에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를 2번이나 한 이철호 의원님, 구구 집회에 가서 애국가 부를 열정으로 지금 대구 경북부터 살피셨으면 합니다. 17개 도시 중에 가장 못 사는 도시가 대구 경북입니다. 네? 당신 지역부터 살피세요. 애국가 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에 이재명 대표가 내려갔는데 당일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석열, 한동훈 정치 판검사들과 싸우고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과도 싸우고 지지자인 척 위장해서 죽이려고 한 연습까지 했다는 사람한테 봉변까지 당하면서 온갖 평지풍파 다 겪고 자신의 무죄 선고가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취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겸 정치인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그런 기쁨도 누르고 거기까지 내려갔으면 자세히는 내용을 몰라도 윤석열, 한동훈 이 문재인이 괴롭혔다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부터 살피러 내려갔으면 받아줬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어른들이 그러시면은 안 되잖아요. 이 소인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한심했습니다.
일부 어른들 때문에 따뜻하게 받아줬던 어른들까지도 싸잡아서 한심했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때문에 따뜻하게 받아준 사람들까지 욕먹게 한 것입니다. 일부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치 판단 못하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날까봐 심술나서, 판결 이후 심술나서 작전이나 짜서 마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자신들이 자지우지하듯이 권한 행사가 가능하라는 듯이 언론 플레이나 하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당신들 정신 차리십시오. 특히 간교하게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탄핵 발표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기간 동안 시간은 흘렀고 그 말을 들은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헌재에 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걱정을 하면서 의심들게 만들어서 5대 3인이 기타 등등의 언론선동, 여론조작, 공작 다 하고 윤석열의 뻔한 내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느끼게끔 하고 이놈의 헌법재판소가 끊임없이 윤석열 각하를 외쳐대는 국민의힘과 구구 꼬라지를 보면서 국민의 60%, 국민은 완전히 윤석열 탄핵을 찬석에 이르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어버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주목해온 중도층의 7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냐면 증거가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가 있는데요. 3월 27일 발표된 MBS 전국 지표지사를 조사를 보면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가 58%, 기각해야 된다가 3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 찬성에 51%, 정권 유지, 재창출에 37%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1%가 나왔습니다. 이 31%가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다음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씨 지지율이 8%, 홍준표 씨 지지율이 6%, 오세훈 씨, 한동훈 씨 지지율이 각 5%. 이 사람들 다 합쳐도요, 24%입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지지율이 31%인데요.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후보자들을 다 합쳐도 24%라는 소리는 쉽게 31대 24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으로는 여당 쪽과 윤석열 정권의 가장 우호적인 리얼미터와 MBS에서 거의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발표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떠들어대는 국민의힘과 수박 의원들의 주장이었잖아요. 사법 리스크는. 그놈의 사법 리스트가 무죄 선고 이후 세탁 효과가 완전히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 리스크도 무죄 선고 이후 조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지지율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복귀시키고 조기 선거를 막고 이재명을 밀어내서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후보로 선거를 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떠들으면서 있지도 않는 리스크 만들어서 자진사퇴 시키려고 정치판에서 두 손 들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하려고 좌우 합작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당신들 안 됐잖아. 당신들 전략이 틀렸어. 국민들이 바본 줄 알아요? 국민이 바보냐고. 우리도 각자가 궁금하면 스스로 알아보고 다 합니다. 언론이나 유튜버, 대형 스피커들이 언제까지나 플레이어 노릇하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말도 당신들에게는 사실 아깝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라져버리세요. 사라져버리라고. 언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출연해서 볼 수 있는 모든 매체에서 그 낯짝 들고 다닐 생각 하지도 말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국민 혈세로 피 빨아먹고 여태껏 기생충같이 편히 살면서 어딜 또 더 뜯어먹으려고 기웃거립니까?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럽게 말이. 기승전 이재명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고민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을 기각 내지 각하 처리를 통해 윤석열을 정권에 복귀시킨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장담합니다. 민중혁명 또는 내란 수준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동꾼들아, 당신들 이런 거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냐고. 그리고 당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장이면 재판장이지 재판관이 뭔데? 재판관이 뭔데? 당신들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가 왜 당신을 존중해야 됩니까? 당신들을? 당신들이 뭔데요? 각오하고 판결 내리세요. 경고합니다. 어디에서 장난질입니까? 일정 갖고. 당신들만큼 우리도 다 압니다. 이 사람들아. 무슨 별거라도 되는 것처럼 어린 반푸름치도 없는 소리 하시고 당신들 각오하고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더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나경원 씨, 꼼수. 나경원 씨, 어디서 이렇게 꼼수를 부려요? 응? 어디서 작전을 짜? 당신 실수했어. 내가 들어왔다고 했잖아. 당신만큼 나도 대가리는 돌아가. 어디서 꼼수를 써? 당신이 판사 출신이니까 재판이 어떤 실정으로 나온다는 건 대충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탄핵이 일반적인 탄핵과 다르다는 거 당신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괜히 이재명 대표 판결일로 마치 끌어들여갖고 당신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마치 당신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장난질이야. 나경원, 당신 정신 차려. 당신이 무슨 보수 여전사야? 당신 실수했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상북도 산불 지역에 현재 6일째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효과는 굉장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현장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재민 한 분이 창고에서 둔 사과가 1년치 먹을 양식이 다 탔다라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나라에서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책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나라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 정도 돈은 대한민국의 능력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이러한 멘트가 한국일보를 최초로 해서 보도가 됐고 연이어 보도가 됐어요. 이 말 정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간 큰 정치, 이재명의 리더십, 이런 것이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하하고 욕까지 하면서도 이번에 이런 이재명의 스케일 큰 정치 리더십에 상당한 매력을 느낄 것으로 저는 1000% 예측합니다. 또 3월 28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1차, 2차 대전, 천안함 폭진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폭격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날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2025년 이번은 제10회입니다. 당시 서해를 지키다가 희생당하신 대한민국 우리 국군들, 해군들, 해병들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하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려고 하니까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민평기 상사의 친형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 6월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꾸미는데 당시 혁신위원장이었던 이래경이라는 골수 자익으로 봐야 합니다. 이분이 한 말이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종북 찌끄레기 같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임명을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라고 당시 발표하셨습니다. 천안함 사건 유족들은 김어준을 비롯한 좌파도 아닌 극자들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들이 꾸민 유언비어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심지어 김어준은 천안함 사건을 다큐 영화로 만들어서 22억에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혁신위원장 이래경의 단순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유족분들이 참석을 거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북한의 공격을 대변하듯이 음모론을 펼쳐서 여론을 도배했던 언론을 이용해서 했던 것, 그러한 잘못 인정해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모든 시민들, 민주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요,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민주당 측에 소위 좌파를 대표하는 입 달린 자들이 한 소리씩 거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계 다국에서 나와서 진상조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과 엮여있는 주변인들과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대통령 되신 이후에도 안정적인 전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이 아니라 노무현을 팔아서 뜯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문재인 주변 인물, 문재인까지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가 감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천안함 같은 문제로 이러한 사건에서 이념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이러한 논쟁은 제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 사고에 대한 침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이번에 인터뷰를 하시고 민주당은 결코 종북, 친북 정당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천명하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천안함에 대한 당시 타국적 조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재명 본인을 둘러싼 이러한 구세력의 공격에서 종북의 리스크를 깨끗이 세탁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는 기회입니다.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기회로 삼으셔서 나아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집권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우병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뒤에 만나겠습니다.